자, 이번 시간 스스로 핵심 정리는 비잔티움 제국에 관련된 스스로 핵심 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잔티움 제국의 발전을 먼저 들어갈 건데요. 비잔티움 제국은 서로마 제국 멸망 이후에도 약 1000년간 더 존속을 합니다. 그래서 1000년간 1453년에 멸망될 때까지 서로마 제국은 476년에 망했잖아요. 그래서 400년대 멸망된 서로마 제국 멸망 후에도 계속 존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잔티움 제국의 특징을 먼저 정리를 해보면 일단 수도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길목에 위치를 해 있는데요. 그러면서 상공업과 무역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 비잔티움 제국 같은 경우는 이 상공업과 무역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그 상공업자를 보호하는 거, 그 다음에 자영농은 당연히 이제 보호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을 주요한 경제의 목적으로 삼고 그거를 이제 재정이 뒷받침을 해주죠. 그래서 왜냐하면 상공업 무역으로 발전해서 돈이 어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 지금 재정 뒷받침이라고 돼 있는데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중세의 가장 부유한 도시입니다. 부자였어요. 가장 부자라고 생각했으면 재정 뒷받침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비잔티움은 황제가 교회를 지배하는 황제 교황주의가 발전을 합니다. 황제 교황주의. 그래서 황제 교황주의는 황제가 곧 교황. 그래서 황제가 곧 교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황제가 교회를 지배하는 그런 황제가 교회를 지배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때 이제 그 비잔티움 제국의 전성기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로 봅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인데요. 이 유스티니아누스 같은 경우는 북아프리카, 이탈리아, 에스파냐 같은 옛 로마 제국 영토 대부분을 수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법을 정리해요. 그래서 로마의 법을 정리를 해서 그래서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편찬을 하죠. 그래서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편찬을 하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그 법은 모든 사람을 위한 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법을 정리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후에 이제 법을 정리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성 소피아 성당은 건립을 합니다. 본 수업 시간에 제가 그 성 소피아 성당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겠지만 그 비잔티움 양식이라고 불리는 돔 양식의 그런 건축물을 이때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세우는데요. 이 유스티니아누스가 이제 땅을 엄청나게 넓혀 놨으면 그걸 잘 유지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랑고바르드 쪽, 이 롬바르드족이에요. 얘는 랑고바르드족. 게르만족이죠. 게르만족이었던 랑고바르드족이나 이슬람 세력 슬라브족들이 쳐들어오면서 영토가 축소됩니다. 영토가 축소되면서 자꾸 외세의 침략이 많으니까 외세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서 군관구제라는 걸 시행을 해요. 군관구제라는 제도를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구를 나눠요. 제국 전체를 구로 나눠서 군관구의 사령관이 군사적, 행정, 사법 다 소유해서 알아서 외세를 막을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군관구제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농민들한테 군사의 의무를 지우는 대신에 땅을 줍니다. 그게 바로 둔전병제예요. 그래서 땅을 주는 둔전병제를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농민에게
군역을 대가로 토지를 지급해서 자영농을 육성을 하고요. 그래서 제국을 쇠퇴시키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그렇지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특히 이 돈전병제가 점점 약화되거든요. 농민들한테 줄 토지가 없어져요. 그 이유는 대토지 소유자들이 등장하기 때문이죠. 대토지 소유자들이 봉건 영주화해요. 그리고 황제권이 악화해요. 그래서 그 대토지 소유자가 된 영주화가 된 그런 귀족들한테 땅을 뺏을 그런 힘이 없어요. 황제가. 그래서 이 둔전병제가 있으나 마나한 그런 제도가 되면서 외적이 침입해온 거를 막지 못합니다. 근데 어쨌든 셀주크 트루크가 그러니까 그 침입을 자꾸 해오니까 이슬람 세력이 자꾸 침입해오니까 서유럽의 구원을 요청해서 일어난 게 바로 이제 십자군 전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정작 멸망은 셀주크 트루크가 아니고 오스만 트루크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셀주크에서 성장한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1454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스만 제국에서 멸망을 했고요. 이렇게 멸망한 비잔티움의 이제 문화 발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의 성격은 일단 그리스 땅, 콘스탄티노폴리스가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 끝에. 그 유럽 끝에. 그래가지고 여기는 그리스 문화를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비잔티움 제국이 이제 그리스를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리스 문화의 전통과 그리스 정교, 그러니까 동방 정교가 융합이 돼서 여기는 서유럽하고는 또 다른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어 공용어 선택을 하고요. 그리스어를 공용어로 라틴어를 쓰지 않아요. 라틴어가 이제 로마 시대는 라틴어가 공용어였는데 그리스어를 쓰고 그리스 고전 수집 연구하고 고대 그리스 문화를 보존해서 이게 십자군 전쟁을 거치면서 이게 보존을 했다가 십자군 전쟁으로 서유럽에 많이 흘러 들어가거든요. 서유럽에 많이 흘러 들어가면서 이제 서유럽 르네상스를 자극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비잔티움의 종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황제 교황주의이긴 한데요. 이 황제 교황주의를 채택한 이 동쪽의 교회에 그리스 정교라고도 하고 동방 정교라고도 합니다. 둘 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동방 정교라는 단어를 더 많이 써요. 또는 이제 그리스 정교. 교과서 이제 그리스 정교라고 돼 있죠. 동방 정교, 그리스 정교. 황제 교황주의 채택했고 아까 법률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얘기했었죠. 후대 법의 영향, 유럽의 법의 거의 토대가 되는 게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비잔티움 양식은 웅장한 도매, 내부에는 뭐가 있었냐면 모자이크 벽화가 있습니다. 모자이크로 그 성화를 많이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성 소피아 성당의 그 모자이크 벽화 우리 본 수업 시간에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잔티움의 문화가 이제 비잔티움을 제국을 괴롭혔던 슬라브족한테 전파가 돼요. 그래서 비잔티움의 문화가 슬라브족에 전파가 되면서 그게 바로 슬라브 문화권이 형성이 됩니다. 슬라브 문화권이 형성이 되고요. 이 슬라브 문화권에서 슬라브족이 세운 나라가 바로 키예프 공국입니다.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과 교역을 하면서 이때 그리스 정교, 그러니까 그 동방 정교를 국교화해서 키예프에도 성 소피아 성당이 있어요. 키예프에도 이제 성 소피아 성당. 그래서 이 건물도 본 수업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 소피아 성당 만들고 그리고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이 슬라브 문화권을 형성을 하면서 뭐를 만드냐면 키릴 문자라는 걸 만들거든요. 키릴 성인이라는 성인이 있어요. 이 성인이 이 슬라브인들에게 키릴 문자를 줘요. 이 키릴 문자가 지금 러시아어의 문자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본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잔티움의 문화, 양이 많지 않죠. 양이 많지 않지만 주로 저희가 사진 자료로 많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비잔티움의 스스로 핵심 정리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